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45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라는 제목으로 교과서 154쪽, 학습지 131쪽부터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노동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노동상권의 내용, 그 다음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돼서는 주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 노동상권과 관련돼서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노동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먼저 노동법의 등장 배경을 보면 사회법의 의미와 등장 배경에 있죠. 이 노동법도 사회법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법이 뭘까요? 사회법은 사적 자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룬 법을 사법이라고 했죠. 이 사법 영역에 누가 개입하는 거죠? 바로 국가가 개입해서 어, 공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 바로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새로운 법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고 제3의 영역이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등장 배경은 이 사회법의 등장 배경은 바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법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법, 그다음에 경제 관련된 법, 사회보장법,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환경법이라든지 여성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등장한 것, 바로 노동법에 관한 얘기네요. 가장 대표적인 노동법이 바로 어, 근로,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노동 3권 또는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런 법들이 있고 뭐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법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여기서 근로자는 이렇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근로자 또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돼서는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뭐죠? 그쵸? 바로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근로계약이죠. 그래서 근로계약에는 반드시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 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급 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만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무효라는 거. 전체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아니라 어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만 무효가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과 근로시간 보면은 자, 통화의 형태, 다시 말하면 돈, 현금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부모라든지 뭐 다른 사람한테 지급하면 안 되고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최저임금액
도달하지 않으면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금의 계산과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 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보면 휴게시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 자, 일주일에 12시간 내에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요거 합치면 어떻게 되죠?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52시간까지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연장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라든지 야간 근로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원래 받는 임금의 50%가 가산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도중에 쉬는 시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은 30분 이상, 8시간이면은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꼭 줘야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 근로계약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그 교과서 155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자, 이렇게 똑같은 계약서 2장을 써서 사업주와 한 통씩 나누어서 보관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구체적인 근로계약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이렇게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해야 되고, 자, 이렇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1년 이내가 원칙이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시작 일자는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 장소를 보면은 근무 장소는 실제로 일하게 될 사업장에 위치한 주소고, 업무의 내용. 자,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업무의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적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그런 그 업무의 종류가 아닌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소정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고, 쉬는 시간도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쉬는 시간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무일 주일 6일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휴일도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임금 부분은 어떤 경우든지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되고, 매달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현금으로 정해진 기일에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표준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양식이 있으니까 알바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을 어긴 계약은 그, 그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삼권과 노동삼권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했는데, 자, 이렇게 노동삼권,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삼권에는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단결권이 되겠죠. 단결권. 그래서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누구만 할 수 있죠? 바로 노동자, 근로자만 할 수 있고, 사용자나 자영업자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노동상권이라든지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어떤 그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이거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겠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했는데, 이것은 바로 단체 교섭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됩니다. 단체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쟁의 행위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단체 행동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치 활동이나 경영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 행동은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쟁의 행위도 금지되고, 요 말이 중요하죠.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손해배상도 하지 않아도 되고 범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쟁의행위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자,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관한 내용. 요 내용이 요 단원에서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당 해고. 부당 해고는 이거는 근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예를 들어서 어,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SNS라든지 아니면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구제받느냐? 자,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이제 처음에는 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죠. 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는 그 노동자 본인이 하는 거지만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거는 사용자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그 내용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그리고 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법원으로 가는 거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해당됩니다. 요 내용은 3심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1심은 행정법원에서, 2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자, 이와 별도로 노동자들은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자, 동시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법원에. 자, 그래서 요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바로 민사 소송에 해당됩니다. 민사 소송. 자, 요때 요 소송은 행정 소송이라고 그랬죠. 자,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되고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이 구제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